네, 반갑습니다. 저는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임주택입니다. 귀한 그 코치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뵐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 교수님께서 어, 여러 차례 자랑스럽게 우리 코치님들을 항상 말씀해 주셔서 저도 또 한동대 동문이다 보니까 또 한동인들을 위해서는 귀한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요청하셨을 때, 이건 그냥 바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하는 일들과 시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또 비전을 갖고 있는지 오늘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준비했거든요. 하면서 혹시 뒤에 혹시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또 가지면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음, 저희 회사는 향기 내는 사람들 있고요. 향기 내는 사람들 안에 히즈빈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포항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 경기 전역으로 3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곳은 히즈빈스 명동점입니다. 명동성당 바로 옆에 있고요. 이곳에는 6명의 바리스타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 6명의 바리스타가 모두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면 데이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29살 때까지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유학도 다녀왔고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꿈을 꾸면서 선생님 역할을 하다가 29살에 주병이 찾아옵니다. 정신분열병이라고 하죠. 이분의 말씀으로는 그부터 10년 동안 집에서 천장을 보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망상과 환청들 때문에 제자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선생님 역할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병원을 오가고 10년 동안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너무 괴로운 마음에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이 됩니다. 10년이 지난 거죠. 10년이 지나서 계속 이렇게 살기는 너무 어렵다. 어머니께 너무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히즈빈스라는 곳에는 나와 같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그래서 취업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분이 대인기피증에 대중교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제 교통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때 같이 일한 매니저님이 계신데 비장애인 관리자거든요. 그때 상황을 얘기하면 고객이 들어오면 인사한 게 아니라 사람들 눈을 쳐다보는 게 무서워서 매니저님 뒤로 숨고 하루하루를 좀 눈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한번 교육해주고 하면서 이분이 3개월 뒤에 어, 참 물론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딸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떡하지 생각을 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어, 10년 동안 안 됐었던 스스로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됐고 집에서 설거지라는 거, 집안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어머니로서는 기적 같은 변화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지금은 3년 반이 됐거든요, 일하신 지. 제가 전에 이제 가서 좀 만나게 됐는데 오후 3시인가 그랬는데 오늘 퇴근하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친구들 만날 약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퇴근하면 명동백화점 쇼핑도 하고 집에 가고 정말 죽으려고 해도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었던 한 사람이 이제는 커피의 전문가로서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젠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또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는 약 170명 가까이 되는 장인 직원들이 있는데요. 한 명 한 명이 이런 기적 같은 스토리들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피지린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공동체이자 회사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피지린스의 비전은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대한민국에서는 15유형의 장애인이 있고요. 나라마다 장애인 기준이 다르지만 극히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점을 기반으로 꿈을 꾸고 교육하고 도전하고 또 옆에서 같이 돕고 했을 때 이분들이 장애를 넘어서 비장애 이상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한다는 것은 장애가 없는 분들도 장애가 있는 분들과 함께 했을 때 불편하거나 온전히 희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본인들의 강점으로 영향을 미쳐서 서로 행복한 거 만들어지더라고요.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립의 이슈거든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과 가족들은 특히나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왜냐면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들, 딸은 내가 없으면 자립할 수 없어서 죽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살면 좋겠다가 소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부모가 아들 딸보다 하루 더 산다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립의 현장, 일터, 일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206주만의 장애뿐만 아니라 7, 800만 명의 장애 가족들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게 함께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한국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13억 명의 장애인들이 본인의 꿈과 강점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품고 지금은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기내는 사람들이라는 기업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엄성과 가치 회복을 위해서 약자들과 함께 일하는 문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 문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의 이 변화 스토리를 기반으로 조직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무브먼트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향기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업인 이지빈스가 바로 이 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해서 함께 문화를 확산하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돕는 장애인 컨설팅과 솔루션 일들이 가장 크고요. 파이어라는 브랜드로 운영을 하면서 기업들을 돕고 있고요. 히지빈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몇개 매장과 또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기 제약수라는 공장에서 저희가 로스팅, 베이커리, 다양한 유통 상품들을 직접 만들고 또 유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8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8명의 비장애인 직원들도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보면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장애인국 보고서에 의하면 발표를 했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15%가 장애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200년 전에 미국에 노예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인이 참정권이 없고 심지어는 버스도 갖지 못할 정도로 차별을 받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뭐 대통령이 흑인이 된 상황이고요. 과거에 가장 약자라고 생각하고 소외된 이슈의 문제들이, 이 사회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지만 장애인 이슈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결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 문제의 끝에는 장애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경제적 문제, 질병, 질환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이 모든 것의 사실 끝에는 장애인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문제 해결의 사례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행복하게 자립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등록 장애인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자리 비용 1위는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가 되시 1위가 일자리고요. 그 일자리의 1위는 일자리를 확대해달라, 취업 알선을 도와달라,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 직업 훈련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결국 장애인 일자리의 키는 기업들이 갖고 있거든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문제는 자립과 일자리를 풀어야 되는데 자립과 일자리의 문제의 키는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주라고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는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라고 해서 전체 직원의 3.1% 소의 5%가 상승할 텐데 3.1%만큼은 장애 직원으로 고용이 되는 있는 거거든요. 직원 수 50인 이상이 모든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포함이 그리고 앞으로 의무용률이 늘어나고 이게 한국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6%, 독일은 5%더 기준이 높죠. 그런데 한국은요. 대기업 중에 72%가 이 의무 고용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지 못할 때 그냥 고용을 못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걸 납부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들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을 매년 납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냥 장애인 고용을 하면 되는데 왜 이 수십억, 수백억을 내고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기업들도 장애인 고용을,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용 부담금은요, 매년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최저 생계비가 늘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데 빚도 늘니까요. 작년에는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년마다 1조 원이 넘는 돈이 장애인 고용하지 못해서 벌금으로 납부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벌금을 자꾸 고용할 수 있다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6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도 바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률 그 이슈에 따라서 몇 가지 기업들이 이걸 풀려고 그동안 도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기업 현장에서 일을 못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집에서 장애인들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는데 최근에 국정감사 질의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고소를 당하기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팀장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본 적도 없는 그리고 생성이 없는 일들을 그냥 연결만 해서 벌금만 안 내게끔 하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중간에서 이제 수수료만 챙기는 회사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불투명한 장애인 채용이라든가 생산성 없는 직무 이 방법만으로는 이 장애인 고용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은 사회에 들어가서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섞이고 나도 한 명의 어떤 역량을 좀 키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비대면은 어찌 보면 벌금 문제를 좀 풀기 위한 하나의 꼼수 많이 쓰여지는 거. 또는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끼리만 일을 하는 또 이런 그 서비스나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함께 섞여서 일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같은 분들에겐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끼리만 모여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함께 일하는 조직 문화의 변화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상호작용이나 함께 일하는 경험을 통해 사실 이들도 변화되고 자립되고 치유되는데 그런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을 했던 것은 어,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되면 좋겠고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함께 일하는 좀 그런 솔루션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2년 전부터 이 솔루션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기업의 임원들이나 인사 팀장들은 통계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고 그게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는 장애인 채용해 봤는데 인사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장애인 고용 교육 관리에 대한 담당자도 없고 그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어떤 경험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아주 솔직한 현실적인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 문을 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들을 도와서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이 사회 문제를 풀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직원들이 의무고용 때문에 들어가긴 하나 3개월 이상 버티는 분도 많지 않고 잦은 퇴사, 채용 폭이 있었고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계속 증가하니까 다시 한번 시도하지만 직무가 맞지 않고 인사관리가 어려우니까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거든요. 이 왼쪽에.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시작한 17년이 됐는데 그동안 한동대의 뭐 정숙희 교수님 또 뭐 네이버의 오승화 대표님, 또 여기 계신 코치님들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저희를 참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 고용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죠. 뒤에 또 소개해 드릴 텐데 그걸 적용했더니 맞춤형 직무개발과 직무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함께 일하는 문화와 환경을 좀 구축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16년 동안 직업유지 90%를 계속 지키면서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고용 부담도 감면하고 함께 새롭게 일하는 그런 문화들을 좀 만들면서 지속 가능성을 좀 만들어 나가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솔루션 크게 세 가지인데 그 해당 기업을 통한 기업을 위한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적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것이 하나고요. 장애인 직원을 위해서 마지막 직무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소속의 매니저, 훈련된 매니저가 파견돼서 투입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간 소비 역할, 문제 해결의 역할, 또 함께 일하는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들이 이제 특화가 되어져서 계속 저희가 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결국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돌봄을 위한 고용 솔루션, 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4단계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좀 하는 겁니다. 사전 단계부터 적응 단계, 근무 단계, 사후 단계. 그래서 한 장애인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해서 근속률은 높이고 업무 이슈는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직원들이 지금 108명 일을 하고 있고 평균 5, 6년 이상 다 일을 하고 있고 오래 일하신 분은 사실 최근에 체크해 보니까 16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 분들의 직업유기율이 18%인데 10명 일을 시작하면 3개월 뒤에는 30명 남는 거거든요. 선진국도 50%인데 저희는 90에서 95% 사이를 계속 10년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과 문화를 접목을 시키니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SK 롯데 두산대 30기업 같이 지금 솔루션을 주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핵심 시스템 중에 하나가 다각적 지지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현장에 장애인 직원 한 명에게 지역사회 7명이 지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비장애인 관리자인 매니저가 지지를 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했을 때 잠은 잘 잤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약은 잘 먹었는지 체크를 하고요. 힘들면 제도하고 또 필요한 재교육을 하는 그리고 전문가들 연결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본사에는 본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매니저가 다 풀지 못하는 이슈가 있을 때 출동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역 사회마다 장애인 기관들과 연결해서 담당 사회복지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허브 역할을 한다고 하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루틴하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정말 급할 땐 필요시 그날 바로 와서 장애인 직원들과 소통하고 면담하고 문제 해결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지자들과 함께 한 명의 장애인 직원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성장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시스템화시키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장애인 기관들은 지역사회 있는 장애인분들과 연결은 되어 있으나 이들의 자립을 위한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일자리를 갖게 됐을 때는 장애인 기관들에서는 취업 후 사례관리라고 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라든가 한국정신재활시설회라든가 한국장애인보험단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만이 앞으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맨투맨으로 사람만 써서는 나중에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어떤 서포트가 필요해서 저희가 워크스 에이즈 서비스라고 하는 보통은 사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에이즈 서비스인데 저희가 새로운 개념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출퇴근하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컨디션, 그날의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심지어는 약물을 복용했는지까지 알람부터 해서 체크하는 것들을 다 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걸 통해서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AI가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날씨에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까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때 그 업무에 대한 이슈, 관계에 대한 이슈, 증상에 대한 이슈들을 잘 기록하고 소통하고 문제 해결하고 실제로 그 데이터가 쌓일 수 있도록 하는 IT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그걸 통하여서 좀 생산성을 높이면서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세계에 대한 레포트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지금 아주대 의대나 홍콩 이공대나 세계적인 학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게 정성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채용하고 교육했을 때 비장애인 채용 대비 오히려 재무적 가치까지 있다라고 하는 임팩트를 정량화시켜서 표현했을 때 1인당 약 7,80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결국 기업들이 다 다른 산업군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기업의 니즈와 장애인 직원의 강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거기서 기업에 필요한 맞춤 직무 개발을 하고 그에 맞는 장애인들에게 직무 훈련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업에 필요한 장애인 직원 전문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그 기업 내에 있는 직원들의 복지, 조직 문화성화들을 돕는 직무였을 때 서로가 윈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히지니스는 대부분 사내 바리스타로 사내 카페를 만들어서 그 기업 소속의 바리스타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그 기업 내에 있는 직원들의 직원 복지라든가 조직 문화의 활성화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나고 윈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플랜테리어를 관리하는 관리사라든가 웰니스 가이드, 교육 강사 등 장애 유형별로 본인들의 강점으로 얼마든지 일자리를 갖고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과 그 문화에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10년 이상 동안 이 사내 카페 솔루션을 적용한 기업들이 100% 재계약을 달성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도 우리 회사에 장애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소속으로 고용되었을 때 사고를 치면 어떡하지?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시작한 지 한 2, 3개월도 안 됩니다. 한 달만 지나도 인사팀 다양한 직원들이 이분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프라이드가 생기고요. 또 이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또 굉장히 뭐 성실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카페다 보니까 커피에 대한 품질도 중요해서 저희는 세계 1등 커피인 게이샤를 아메리카노가 하는 커피 혁신을 또 만들어낸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러한 장애인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직무 훈련과 돌봄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것들 때문에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잡코치 역할을 하는 매니저가 항상 상주하는 겁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들은 여기도 코치 역할을 해주시지만 잡코치라고 하는 것이
사내 카페 운영에 대한 역할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관 역할도 현장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매니저들은 상시로 장애인 직원 요청 시에 뭐 계속적으로 면담도 하고 슈퍼바이저 본사에 있고 담당 사회복지사과도 협력 기관에 있어서 정기 미팅과 그리고 상시 미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단계로 온보딩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최종 어, 취업자만 현장 투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직무를 내재화하고 직원 성장을 위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성장교육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순 장애인으로서 도움을 받고 일하는 것을 넘어서 오래 일하신 분이 16년 되셨거든요. 이제는 비장애인 이상의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 공장의 로스팅 총괄하는 그 분, 총괄 실장님이 인신장애 상급을 갖고 계신 종사자이십니다. 이제는 비장애인들 가르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을 하셨고 또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장애 발사 대회에서 1등을 하신 분들도 나왔고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어도 도움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교육하고 지지하고 같이 일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게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저희 공장에 일하시는 세 분이신데 수십 톤의 커피를 로스팅 하시거든요. 이 세 분 모두 정신장애 당사자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은 16년, 가운데 계신 분은 12년, 맨 왼쪽에 계신 분도 10년 일을 하셨고 이분들의 손에서 지금 국내외 납품되는 모든 콩들이 로스팅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나온 기적 같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콜드브루, 게이샤 콜드브루는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게이샤 한 잔에 아무리 싸도 만 원, 비싼 2만 원 이렇거든요. 저희가 에티오피아의 게샤라는 숲에서 이 게이샤라는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원 농장을 통해서 수입하는 길을 열었고 지금 그걸 원액으로 만들어서 물에 넣는 아메리카노, 우유에 넣는 라떼가 될 수 있도록 원액을 만든 게 이 게이샤 콜드브루 오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들과 함께 일한다고 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일터를 도와주세요라는 저희 마케팅 키워드는 그동안 쓰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키워드를 다 빼도 고객들이 그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만으로도 이 매력도를 느끼고 이거 선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하는 곳보다 커피를 잘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래야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챌린지가 계속 있지만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직무개발 및 인사관리 부분에서의 재무적 가치 역시 1인당 약 3천만 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사내 카페를 이제 만들고 저희가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하고 솔루션을 통해서 사내 카페를 만들고 바리스타가 직접 그 기업 속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 4명에서 12명 정도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뭐 2억에서 한 5억 원 정도의 매년 고용부담을 감면 혜택을 얻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ESG에 대한 어떤 또 아웃풋이 나오고 그리고 조직 문화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조직 문화와 기업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 롯데 잠실 롯데월 타워에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데 이 안에 이수빈스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사내 카페로 이제 들어가서 바리스타들이 이 소속으로 일하면서 롯데케미칼은 고용부담금도 감면받고 ESG 효과도 없고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 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인사팀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냐면 하루는 한 고객이 그러니까 고객이라기보다 이제 직원인 거죠. 비장애인 직원이 왔는데 장애인 바리스타 선생님이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일하면 그뭐 1년 가입만 이래도요. 이분은 뭐 최초가를 하는 분이고 이분은 라떼를 시키는 분이고 이런 것들을 쭉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서비스를 딱 와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너무 회사가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장애인 바리스타 선생님이 힘내시라고 이렇게 막 응원을 해준 거예요. 안 된다고 그만두면.
근데 그 비장애인 직원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뒤에서 들었는데 자기가 정말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회사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위로해줬던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 장애인 바리스타는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그 힘 때문에 다시 회사를 다닌다. 어떻게 보면요. 음,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으면 비장애인이 불편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돕고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16년을 같이 일해보니까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을 위로하고 장애인들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웃고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더라고요. 사실 이게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오는 천국 문화의 공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화를 어떻게 지켜나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 매일 아침마다 경건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ESG 보고서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도 기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특이 케이스라기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보면 HR 인물 88%가 장애인 직원을 고용한 이후에 문화가 크게 개선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견으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함께 일하면 조직 문화 그리고 생산성 여러 가지 이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업들은 다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또 함께 지금 장애인 고용 교육 관리를 저희가 돕는 기업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대기업, 중견 스타트업, 병원, 대학, 공공기관들은 지난 13년 동안 100% 재계약률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거 놀라시는데 선제 고용 관련 법적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장애인들에 대한 이슈는 여러 건 있지만 장애인 직원들은 일을 안정적으로만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용 법적 이슈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그래서 지금 SK, 롯데, 두산, 현대차, ASML, 현대그룹 이 다양한 기업들 같이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직원 수 100명 이상의 모든 기업들은 사실 이 문제를 다 가지거든요. 장애인 고용, 고용 부담금, 조직 문화. 저희가 이제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비전 2040을 좀 선포했었었는데요. 대장 말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장애인 고용 시장의 혁신을 우리가 한번 선도해보자. 그래서 전 세계 지금은 12억에서 13억까지 넘어가는데 1억 명 이상이 행복하게 일하도록 이 조직 문화와 관리 시스템을 전 세계에 확산하자.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6가지 직무로 장애인 그 고용 솔루션을 주는데 100가지 직무를 만들자. 왜냐하면 NCX 기준으로 그 기업들의 직무들을 쫙 열어보니까 큰 카테고리가 120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든 어떤 산업의 직무든 그 제조든 유통든 IT든 문화예술이든 100가지의 직무 과정을 열어야 모든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강점과 흥미를 가진 장애인들이 본인의 또 꿈에 맞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100개의 직무에서 70명씩 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해서 7,000명 적을 양성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하이어풀이라고 저희 그 직업 훈련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5만 명 교육할 수 있는 직무 훈련 학교 온오프라인으로 열고 계속적으로 이분들을 양성해서 또 취업하고 또 당사자분들이 강사가 돼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양성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기획하고 개발 중인 사업인데요. 파이어라고 한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260만의 장애인과 180만 개 기업을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전세 12억의 장애인들과 4억 개 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쌓이면 AI 기반으로 장애인분들에게 직무 기업 추천하고 면접 훈련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 인증을 좀 받게 되면 기업들이 준비된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잘 채용하고 맞춤형으로 직무 개발하고 면접 진행하고 일할 때 또 저희 시스템으로 일의 효율성을 돕는
사실 올 하반기에 베타 버전 출봉하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요소가 많아서요. 지금 이런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네,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직원 수가 100명이 아닌 곳들도 오히려 그 기업들이 더 많거든요. 그 기업들도 장애인 고용할 수 있습니다. 리터놀이라고 하는 회사는 요즘에 이제 워낙 쿠팡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의 10% 이상이 다 반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품을 해당 기업에서는 이걸 폐기해야 되는지 재활용해야 되는지 검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이걸 중간에서 AI 비전 시스템으로 다 검수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곳입니다. 근데 AI 비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도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딱 찝을 수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이 일하는 모델로 아예 지금 일하는 현장이 바뀌었고요. 그러면 추가로 고용 장려금이라는 또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기업이 혁신을 만들고 또 새로운 어떤 기업 안에서의 어떤 인건비에 대한 보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고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식업으로 시작을 해서 행정업까지 11가지 직무군 안에서 오른쪽에 7가지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입니다. 우리는 단기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연단위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연계 고용하고 싶어요. 직접 고용하고 거기는 새로 만들고 싶어요. 이거에 맞게끔 저희가 1번부터 77번까지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한번 주면 좋겠다 해서 하나하나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외식업 7개는 저희가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조교육부터 디자인까지는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적으로 직무 개발 확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똑같이 이 문화 시스템 적용했더니 필리핀에서도 저희가 이지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2년에 코이카 최우 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지 장애인 직원들 7명이 지금 일을 잘 하고 있고요. 올 겨울에 레스토랑으로 2호점이 오픈을 합니다. 이젠 장애인 셰프를 양성하는 부분들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장애인 응고용제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저희 비전과 솔루션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 다 모두 포함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눌려 있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꿈과 강점으로 긍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토대를 만드는 것. 그리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함께 해서 더 조직 문화가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산 운동을 작년 말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코치님들께서도 혹시 연결된 기업이 있으시거나 또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소개해 주시면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장애인 솔루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준비와 실제 고용을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저기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너무 감동을 해서 제가 진행을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말 250만 명의 장애인이면요. 한 장애인이 부모님과 형제가 있다면, 어, 우리나라 인구, 그러니까 네 집에 한 집은 장애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장애인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지난 18년 동안 해오신 우리 임종택 대표님께 감사, 존경의 박수를 우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있으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분을 지정을 해서 질문을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기업들이 이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도 사실 벌금을 내면서 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 안타까운 현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뭐 사내 카페 등 해서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어, 나눔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송성원 코치님,
또 삼성에 오랫동안 재직하셨는데 뭐 이렇게 코멘트도 좋으시고요, 질문도 좋으시고 말씀 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뭐 히즈빈스에 대해서 좀 이전에 소개를 좀 들었고 관심도 굉장히 있었는데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냥 그 표면적인 그 내용으로 전해 들었던 내용 외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고용과 또 훈련과 또 기업에 연계하는 그런 엄청난 플랫폼을 좀 기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대기업에서 사실은 그런 거 이런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예전에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내는 게 훨씬 더 그냥 전체 조직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양한 기업들에서 지원과 또 공감과 이해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재고용 또 재계약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같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정말 가장 힘들고 또 어렵거나 공유해 주실 만한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게 있다면 어느 건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요소는 사실 뭐 너무 많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비영리 모델이 아니라 영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후원이나 투자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수익으로 사실 직원들이 인건비부터 모든 일들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까에 대한 게 가장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 리더십들, 결국 중간관리자 이상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우고 좀 성장시킬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좋은 사례들을 이제 쌓이고 있는데, 기업을 만나게 되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도를 해봤어요, 기업들은. 근데 왜 그런 고용을 안 하고 있을까를 봤더니, 안 좋은 경험들이 다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용을 해봤는데, 실패 경험들이죠. 그래서 인사도 안 되는데, 그리고 슬퍼 치고 나갔는데, 그리고 생산성이 좋지 않던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도전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좀 시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기업들에게 이걸 좀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요즘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움 주실 수 있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재원 교수님께도 이렇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이따가 돼서 그 보니까 지금 글로벌 캠페인 중에서는 램 리서치하고 ASML 두 회사만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은 좋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외국인 인사 담당자들 그 포럼에 한번 윤 대표님인데 가셔가지고 이것을 한번 얘기하면 그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그 잘못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패러다임을 좀 깨뜨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 되고요. 혹시 그 외국인 인사관리자 협회에 강의 원하신다면 저한테 좀 연락하시면 제가 한번 어, 들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마다 전부 다 교회 내에 카페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문제가 그 자발적이고 급여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외국계 회사 인사담당자 포럼이 있다면 꼭 연결해 시켜주시고요.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윈리서치 코리아나 ASM이나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여러 개서 연결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저곳에서도 안정적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 또 시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발표를 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열려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 포용적인 문화, 관심이 많아서 좀 좋은 기회들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내 카페도 요청들이 꽤 있습니다. 교단 측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션의 한 축에서도 있고
또 미자립 교회 자립 모델로서도 요청을 하시는 재단들이 있어 지금은 서울 영동교회 1층에 저희가 히즈빈스 운영하고 있는데요. 음, 그렇게 카페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교회와 같이 뭐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걸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방법들에 있어서도 혹시 연결되는 데가 있어 소개해 주시면 제가 또 같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진영 코치님께도 제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코칭해오는 회사가 있어요. 벤처 기업이고, 이제, 얼마 전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가 있는데, 어, 바이오 쪽에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CEO에게, 아직 100명이 넘진 않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설명하면 이 중요한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침 이 교수님이 녹화를 하시고 계신 걸 알고 있어서 녹화본을 주신다면 우리 임 대표님이 강의한 내용을 잠시 좀 들어봐라라고 제가 푸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 우리 김진영 코치님 마이크로소프트에 오래 근무하셨었죠? 오라클 코리아 아, 설립 오래됐 멤버였습니다. 네. 네네네. 네. 네. 네, 외국계 기업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어, 네. 겨우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 네, 네. 너무 감동적인 음, 강연이었던 것 같고, 괜히 음, 말하려고 하니까 제가 음. 좀 이렇게 더 떨리고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네, 그 코치님들 중에 뭐, 다른 코멘트 혹시 더 추가로, 혹시 송수원 코치님? 뭐, 이렇게 마이크가 네, 열려 있으신,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어제 지금 히즈빈스에서 하시는 이런 전반적인 홀리스틱한 전체 플랜을 기획하시고 고민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음, 파주에 있고요. 한마음 희망 나눔센터에서 보니까 동일한 일을 하세요. 한 3천 평 땅을 사서 옆에는 공장, 거기서 교육, 그리고 거기에 공동 거주. 근데 그게 그렇게 스케일 있게 움직이진 않고, 얼마 전까지 그 CJ 물류 창고를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서 교육받으신 분들 아예 그 자체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까지 협약이 진행이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결렬이 돼서 그걸 못했는데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훈련하고 때로는 공동생활도 하고 그리고 취업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기업이나 이런 데 파견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히즈빈스에서 하고 계신 게 보니까 어제 만난 그분하고는 스케일이 좀 다른데 어마어마하게 진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엮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그런 거를 연합해서 다른 유사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데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스케일을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혹시 비전이나 그런 것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하이어라고 하는 플랫폼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플랫폼이 사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사례 관리하고 교육하고 고용하고 다양한 지금 직무들을 가지고 일하고 하는 기업들이 여러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그 기업들도 결국은 다양한 기업들, 더 큰 기업들을 또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납품도 하고 고용도 연결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과 장애인을 연결하는 플랫폼 안에 실제로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양쪽의 인력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 하이어 플랫폼이고 이미 이제 저희에게도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도움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협업하기도 하고 또 컨설팅 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연결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연결 한번 할 수 있도록 길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 사실, 지금 한 40여 명,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사실 병원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대형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대학에 인사총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또 이렇게 정부 고위, 이렇게 고위직에 계신 우리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제가 다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혹시 우리 임정택 대표님께 이런 연락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우리 다 한동 코치님이시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우리 코치 우리 님의 연락처를 제가 연결을 제가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겠고요. 뭐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많은 일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임정택 대표님하고 지난 여름에 잠시 만나서 이렇게 우리 한동 코치님들과 한번 나눔을 해달라 했는데 오늘 그 좋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쁩니다. 예, 세명기독병원, 안양샘병원, 애손병원도 있고요. 여기 이 자리에도 지금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네, 네, 하여튼 좋은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향기 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 만방 열방에까지 어, 넓혀져 나가기를 네,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임정택 대표님의 강연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끝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두 번째 강연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박수로 임정택 대표님 네, 감사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뜻과 우리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만나게 되는 게 아주 어려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 특히 저 역시도 두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참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지금 그 병을 하고 있고 특히 아주 어려운 난치병, 희귀한 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이도열 우리 대표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본인이 직접 그런 아픔을 오랫동안 겪었고 또 극복하고 그 내가 아팠던 또 극복했던 경험을 현재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도열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간증할 수 있음이 진심으로 영광이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는 전도사로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밖에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도이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이씨는 어떤 채널이냐면요. 지금도 소아암이나 난치병 아니면 어떤 장애와 싸우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힘과 희망을 얻으면 좋겠어서 아이들의 소원을 제가 신청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냐면요. 사람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요 앞에 보시는 이 사진에 한 마스크 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제가 9살 때 서울대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9살부터 한 3년 정도 소아암 투병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9살이 되던 해에 이저 통통한 살을 다 빼보겠다고 이제 수영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영을 해서는 아니겠지만 학교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이 왼쪽 귀가 되게 멍멍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일어나자마자 엄마, 나 이거 귀가 멍멍한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말씀을 드리니까 당시에 제가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시고 이제 학교에 다녀와서 병원에 가보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수업을 듣는데 귀가 계속 멍멍해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귀가 멍멍할 때 취하는 제스처 있으신가요? 보통 이렇게 귀를 쳐보기도 하고 막 코를 막고 호흡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저도 그런 걸 다 해봤지만
귀가 계속 멍멍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학교 화장실에 가면 그 손 닦는 세면대가 아니라 대걸레를 빠는 큰 세면대가 있었거든요. 거기 물을 콸콸 틀고 흐르는 물에 제 이 왼쪽 귀를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아 이거 내가 수영 다닐 때 수영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그 물이 안 빠진 거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고의로 넣는 물이 빠질 때 그때 들어갔던 물도 빠지겠지? 그러면 멍멍한 게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멍멍한 게 전혀 사라지지 않고요. 오히려 물을 넣어서 그런지 귀가 더 멍멍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중이염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중이염은 이 귀에 물이 찬 걸 의미한대요. 근데 그렇게 쉬는 시간마다 몇 시간 전까지 계속 화장실에서 물을 넣었으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중이염이라고 잘못 진단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네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제 멍멍한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제 이 왼쪽 안구가 조금씩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제 왼쪽 눈이 잘 때 스스로 감기지가 않아서 이렇게 밴드를 붙이고 안대를 쓰고 자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런 제 눈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는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말씀하셔서 그제서야 저는 엄마 손을 잡고 해화역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료를 딱 받는데요. 교수님께서 얇고 긴 카메라 같은 거를 그 자리에서 제 왼쪽 귀로 쑥 넣으시더니 이렇게 보시고 어머니 뭐가 도열이 얼굴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권유하셨고 처음으로 뭐 CT, MRI, 조직 검사 이런 검사들을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교수님께서 저와 어머니를 다시 앉혀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열이의 얼굴에는 7.5cm의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뇌수막을 뇌 쪽으로 밀고 있고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감싸고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얼굴에 7.5cm면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치료는 사실 도열아, 우리 항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대. 너 힘낼 수 있지. 이런 희망적인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제 치료는 도열아, 우리 할 수 있는 게 항암 치료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시도해보자라는 식의 치료가 시작됐죠. 사실 저는 9살에 항암 치료가 뭔지, 뭐 암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 다 나을 약물 치료를 하면 된다길래 제가 당시에 해본 약물 치료라고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딸기 맛 감기약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약 먹으면 나을 수 있겠구나 스스로 생각했는데 진료실에서 딱 나오고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어머니께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눈물을 보고 내 몸에 심각한 게 찾아왔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9살 때 암이 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가 2006년에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시기에 암이라고 검색하니까 정말 드라마나 모든 매체에서 암을 죽는 병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병이라고 계속 검색해도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 정말 몇 개월 뒤에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서 왔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제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목사님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좋아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한 분이 생각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서울대병원 안에 병원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엄마랑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둘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9장 25절 말씀이었는데요. 쫙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보여주시길래 제가 엄마한테 어릴 때
엄마 이거 뭔데? 왜 보여주는 거야? 질문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열아, 너 아까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지금까지 사실 혼자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 저희 어머니는요, 당시에 이 목에서부터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냥 도열이 살려주세요. 도열이 살려주세요라는 말만 나오고 다른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셨대요. 평생 목회하시면서 고난도 축복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선포하셨는데 아들이 암에 걸리니까 그 어떠한 것도 와닿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으셨던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이 앞에 발을 정자 보이시나요? 발을 정자로 한 획마다 1000번의 획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 어머니께서 그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1000번 암송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암송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여보, 기도 많이 했어?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아무런 기도가 안 나온다. 여보, 내 아들 살려달라고밖에 기도가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우리 도열이를 살려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열이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뜻이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와, 역시 내 남편 진짜 참된 목사다. 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야,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인데 어떻게 아들을 죽이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하냐?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후로 계속 눈물을 쏟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의 그 말씀이 계속 머리와 마음에 남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열이를 이 질병을 통해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 뜻이면 9년간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열이를 살리시는 것이 뜻이면 도열이를 죽이실 건지 살리실 건지 그 뜻은 지금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린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정하기는 싫지만 만약에 이 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를 거두어 가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살려주시면 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시키시던 간에 평생 그것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9살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열아, 성경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야. 내가 너 꼭 살릴게, 약속할게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때부터는 저와 온 가족 구성원 마음속에는요, 정말로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해도 수술이 안 돼도 수술이 안 되고 약물 치료를 해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은 이후로는요, 단 한 번도 제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항암 치료를 하러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입원하러 가는데 일주일을 입원하다 보니까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마치 여행 갈 때 짐 챙기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열아, 우리 소풍 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물론 다 낫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 이제 뭐 몇 주 뒤면 며칠 뒤면 이 암 뚝딱 사라지겠구나 막 이렇게 믿었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저는 항암 치료를 49차를 했고요.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는데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했거든요. 치료 기간은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걸렸음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부모님과 많은 의료진 분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제가 그 은혜로 투병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치료할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었냐면요. 여러분 그 메이크 어 위시라고 아시나요? 미국에서 시작한 단체인데 난치병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단체예요. 이 단체를 보니까 최근에는 막 손흥민 선수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나게 해주고 이 정도로 영향력이 거대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한 10살 정도 때 제가 이 단체를 알게 돼서 만났는데 그 어린 저의 소원은 이 무선조종 비행기를 갖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큰 거를 말할 걸 작은 후회가 있지만 그래도 당시에 이 무선조종 비행기를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로 경비행기를 태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 하루였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날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항암 치료로 항상 침대에서만 있던 저에게 하늘을 날게 해준 날입니다. 이 날의 행복한 추억이 종결까지 가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 재단이죠. 그리고 또 고척교회라는 곳에서는요, 교회 로비에 사랑의 나무를 크게 만들어 놓고 제게 기도문을 작성해 주는 행사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분이 기도문을 작성해 줄 때마다 10,000원의 후원금이 저에게 치료비로 전달되는 행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기도문들이 막 이렇게 오는데요. 1570개가 넘는 기도문들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문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데 어린 제게 이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구나. 나를 분명히 살리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중보기도의 힘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희망이 희미해져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와 또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제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그 장로님께서 제게 어떤 걸 해주셨냐면요. 제가 3년이 넘게 치료를 했잖아요. 그 치료비에 전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제가 진단받았을 그 상황에는 제 치료가 몇 년이 걸릴지 그 말은 즉슨 제 치료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목사님, 얼마가 나오든지 그 영수증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도열이 치료비 끝까지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낳고 나서 이 장로님께 너무 감사해서 서울에 계시다길래 제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함께 장로님이 계신 곳으로 인사드리러 갔거든요. 그런데 문이 싹 열리는데 장로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어떤 비서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전화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저를 찾아오십니까? 가서 하나님께만 감사하시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전화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실제로 제가 편지를 써도 아무런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얼굴도 왜 안 보여주시지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로님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저에게 그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제게 이런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병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요. 아, 내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텐데 그러면 내가 저분들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살 겨울에 제가 암이 다 나았는데요. 제가 일상으로 가서 어떤 걸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다짐한 거 이뤄야죠. 실천으로 해야죠. 그래서 제가 치료하면서 한 다짐의 크기는 사실 막 어마어마한 단체를 세워서 아픈 아이들 치료비 다 후원해주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는 걸 꿈꿨었는데요. 다 나으니까 12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 어린 꼬맹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함께 엄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요. 바로 떡나눔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엄청 크고 거대한 건 아니었지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치료받았던 서울대병원 서팔병동에 찾아가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과 어머니에게 야, 나도 여기서 치료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잖아. 너도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전하고 오는 거였죠. 근데 빈손으로 가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가래떡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나눠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2살에 처음으로 서울대병원 서팔병동에 찾아가서 그 투병하는 아이들과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제 손을 붙잡고 한 어머니께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본인도 꼭 힘내겠다고, 내 딸도 나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보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한 가지를 깨닫고 또 다짐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엄청난 것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아이에게 큰 일을 도와준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걷고 있는 길 끝에서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가정에게는 힘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이후로 떡나눔을 12살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꾸준히 했었는데요. 대학 생활로 점점 바빠지니까 떡나눔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 제가 대학생일 때 어떤 게 터졌냐면요.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핑계로 그 떡나눔을 내려놓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면 삶에서도 그리고 신앙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망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에도 몇 년간 과거의 투병의 생활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런 것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던 제게 2022년 10월에 한 여자아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지인이 이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인데요. 이 아이는 그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는 학생이었죠. 이 아이도 어린 시절에 백혈병으로 투병했던 아이였는데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고2가 되어서야 다시 그 백혈병이 재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이제 과외를 못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떡나눔 이야기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아이의 입에서 어? 선생님, 그 떡 가래떡 아니에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투병할 때 서울대병원에서 제 떡을 받았던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그때 어느 오빠가 와서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희망을 얻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누가 머리를 빵 친 것 같은 충격이 들면서 손발이 떨리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감사를 다 잊고 내 삶 바쁘다고 하나님 일을 안 하면서 살아도 되는 걸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다시 한번 아이들 위해서 살아보자. 그래서 다시 떡나눔을 하기 위해서 여러 서울에 있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시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역시 떡나눔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묵상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디서 화나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유튜브가 떠오른 거죠. 유튜브는
아이들의 면역력이 낮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장애를 갖고 있어도 우선 소통이 되니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에서 아이들을 만날 텐데 그 아이들에게 어떤 걸 뭘 해줄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데 아, 나 투병할 때 메이크업 이슈에서 소원을 들어줬는데 그날이 너무 행복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도희 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소원이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보통 아이들의 긴 투병 생활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아이패드, 뭐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아이폰 이런 전자기기를 많이 신청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소원을 이루려면 어떤 게 가장 많이 필요했냐면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애플이나 삼성 가서 제가 하나들 줄 테니까 좀 할인해 달라고 해서 할인해 줄 기업이 아니잖아요. 저의 의지와 다짐만으로는 아이들의 소원을 현실적으로 이루어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걸 하냐면요. 제가 참 감사한 건 그렇게 뭔가 막힐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이게 어디 누가 알면은 참 부끄러운 기도지만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학생일 때인데요. 신학대학원생일 때인데요. 하나님, 저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왜 저 어릴 때 후원해주신 장로님 같은 그런 부유한 분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도열아, 너 고등학교 때부터 모은 돈 있잖아. 예금 있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아들로 태어나서 돈의 가치를 굉장히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해야지라는 생각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생 때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고3 때는 학교 앞에 CJ 상하차 하는 곳이 있어서요. 5시에 종례가 딱 끝나고 바로 가면 5시부터 일한 걸로 해주셔서 11시까지 6시간을 항상 일하면서 그 당시에 4만 2천 원씩 모으던 고3 학생이었고요. 대학교 다닐 때는 주말에는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2일 이상 공강을 만들어서 평일에는 2일 이상 꼭 알바를 하고 방학이 되면 또 주 5일로 바꿔달라고 해서 5일을 일하고 대학원생까지 그런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모았던 돈이 떠오르니까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아, 이건 잘못된 마음이야. 아, 하나님, 저 그런 돈, 그 작은 돈 말고 제가 모은 거 적잖아요. 그냥 부유한 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점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 그 돈의 가치보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얻을 힘과 희망의 가치가 너무 거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다짐하고 드렸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이거 제 전 재산인데, 그러면 이거 아이들을 위한 마중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돈이 다 사용되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모든 통장을 해지해서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상황을 다 인도해 주셔서 또 물질을 채워 주셔서 지금까지 약 13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서 소원을 이루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1년 동안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정말 꼭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게 있는데 제 사역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그 가정을 만나면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소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의료사고로 이 뇌가 손상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와 어머니에게 아무 이유 없이 혼수 상태가 되어서 아이를 그저 눈물로 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고 어머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부담이 될까봐, 아니, 더 나아가서 그 가정에게 폭력적으로 다가갈까봐 저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채 아이의 소원만 이루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도열아, 너 아이들 만나고 오면 기도하고 오지?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엄마, 저 전도사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질문이 그 이후에 제게 떠나질 않아서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진짜 그 가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이 되면서 내가 단지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아이의 소원을 이루고 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니, 제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청년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도 될까요? 그리고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을 다해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한 것,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단지 제가 먼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투병의 시기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 먼저 받은 사랑을 지금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과 가정에게 흘려보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큰 소원을 이미 이루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마다 누군가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의 차례라고 믿습니다. 이제 먼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먼저 받은 위로를 나누며 먼저 받은 희망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웃사랑이라는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상 저는 네,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희 씨 이도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목이 메입니다. 네, 우리 젊은 청년, 사실 아직 20대입니다. 20대. 우리 이도열 전도사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나눠주셨는데요. 네, 이 자리에 특히 우리 또 병원에서 그런 아이를 돌보신 간호사 우리 코치님도 계시는데, 황숙 코치님, 우리 잠깐 좀, 네,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잘 아, 들립니다. 네. 일단 간호사이면서 저도 남편이 예, 희귀성 혈액암 예, 으로 지금 투병 생활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 이번에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병원 응급상황. 근데 지금 15년, 16년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결혼하고 음, 1년 후에 발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도 다 음,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항암제 먹는 중에 기적같이 큰 아이가 있었고 또 한 6년 있다가 둘째 아이까지 줬었는데 사실은 우리 이도열 음,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지금 또 되게 한동대 우리 교수님 수업 듣고 있는 중에 또 남편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오자마자 지금 병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서울 음, 삼성의료원에는 전문의들 복귀 안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번에는 전주에서 하려고 자주 발생할 것 음, 같아서 이제 아, 거점병원 하나 만들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다시 기도하라고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아, 간호사이면서 이제 공부 같은 거 다 마무리하고 지금 하는 상황이 됐는데, 아,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해서 너무나 좋고, 제가 앞으로 저도 남편과 같이, 그러니까 혈액암, 진성효소반증 같은 그쪽으로 이제 관련된 음, 분들과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뭔가 이렇게 또 저는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으로 다시 가려고 음, 간호 학생들을 키우는 사람으로 가려고 지금 거의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주셔서 아, 저 또 약간의 저한테 개인적인 음.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기도와 함께 저한테 주시는 사명, 저도 기적.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네, 저도 우리 황 선생님이 저희 학생이었는데, 사실 그 사실을 몰랐네요. 너무 밝으셔서 아무런 걱정이 없으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아유, 네, 남편분, 네, 잘 회복되시기를, 또 우리 황 선생님 힘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 도복순 코치님, 갑자기 사라지셨어. 여쭤보려 하니까. 아, 네. 또 다른 분 혹시 코멘트 좀 부탁드릴까요? 도복순 코치님 잠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복순 코치님? 왜 말씀, 예.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아, 이제 네. 괜찮습니다. 네. 아이, 말씀드릴 거 없고요. 젊은 사람 네. 많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음, 저도 혈액암 완치된 사람으로서 음, 좀 많이 많이 감정이 욱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도복순 코치님 사실 연배가 이제 음, 많으신데도 이렇게 네. 또 귀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평생 또 교사로 은퇴하시고도 지금 넓은 교실의 아이들까지도 지금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한동 학생들 코칭을 또 처음부터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유진원 코치님 아까 일찍부터 들어오셔서 계속 경청해 주시는데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강점 수다 때, 우리 교수님 너무 명강의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 이렇게 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유진원 코치이자 또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독특한 사명과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놀라운 그 신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섬기는 교회 안에 이제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저희 딸도 사실은 이제 졸업반인데 대학교 졸업반인데 비슷한 어릴 때 경험을 좀 거쳤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고 저는 딸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손을 뻗쳐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전도사님과 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또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또 자녀가 또 이렇게 아프시다니까, 네, 더 가슴이 아프네요. 혹시 김정화 코치님 이렇게 계속 몰입해서 경청해 주셨는데, 네, 코멘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연관이 있다면 그 한동대학교 초창기 학장님의 그 강의, 간증을 들으시고 친정 부모님이 30년 동안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돌아가신 그 날까지 후원금을 멈추지 않으셨던 거? 예, 그거가 이제 한동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엄마 때문에 이제 한동대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제가 강의를 들을 때 저희 영역하고는 굉장히 그 다른 또 영역의 강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한 게 그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그 임정택 그 대표님의 그런 사역을 보면서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과 오버랩돼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또 이도열 전도사님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코칭에서의 꽃이 실행이잖아요. 그런데 그, 병이 완치됐다는 그런 하이라이트에 멈추지 않고, 그런 그 삶을, 현재의 하이라이트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게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큰 도전이었고, 향기 내는 사람들에서 향기는 맡을 수 없지만 그 이상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우리 채팅창에도 방금 유진원 코치님께서 따님께서도 이렇게 아프셨는데 기적같이 회복되셔서 이렇게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네, 이정신 코치님, 네, 감동적인 강의 감사하며 손덕성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또 나눠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더 이렇게 말씀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도열 전도사님, 혹시 마지막 메시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어떤 메시지를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네. 네. 음. 네. 네. 오늘 저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분들 또 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참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애를 가진 분이 일을 함으로써 그 가족 전체가 정말 그 어떤 자유함을 느끼고 또 정말 하나님의 희년처럼 그렇게 어, 정말 벌쩍벌쩍 뛰면서 기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임정택 대표가 한동에 대학생 시절에 창업을 해서 지난 18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죽어가는 가족들을 살린 그런 귀한 간증과 사역, 그리고 이도열 우리 전도사님이 무려 48번의 그 항암 과정 속에서 나를 넘어서 또 더 힘든 이웃, 동생들을 살리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함으로써 저는 그 아이 한 명이 아니고요. 아이를 지켜보는 그 부모님, 가족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더운 무더위에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또 마지막까지 격려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코치님들, 우리 코칭도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학기에 또 우리 한동 학생들, 이제 9월 신학기에 제가 한동 크리어 코칭으로 코치님들께 또 부탁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세상을 더 아름답게 어, 만드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해주시는 코치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귀한 또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 한동 코치클럽 8월 특강을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하십시오. 기도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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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임정태 코치님, 저 대표님 감사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